경남 양산에 사시는 박두진 씨가 보내주셨는데요. 두진 씨가 이제 21살이던 2016년 늦여름밤. 깜짝이야. 깜짝이야. 목 디스크. 목 디스크. 두진 씨 가족들은 이 늦은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지? 굉장히 좀 의아했대요. 그래서 인터폰을 보니까 바로 옆 동네에 살고 있는 신아야. 무슨 일이야? 두진 씨 삼촌 딸인 진아 씨인 거예요. 감나무가. 진아 씨는 뜬금없이 감나무 얘기를 막 횡설수설 하더래요. 아니 감나무가 왜? 우리 아빠 어떡해요? 울고불고 막 난리가 났는데 가족들은 이게 대체 뭔 소린가 싶었죠. 근데 그때 두진 씨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있었대요. 그 감나무. 바로 얼마 전 이사를 간 삼촌댁 마당에 심어져 있던 나무였어요. 감나무와 삼촌. 도대체 이해하기 힘들었던 이 이야기는요. 삼촌과 진아 씨가 옆 동네에 있는 주택으로 이사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은 삼촌, 그러니까 진아 씨 아빠가 퇴근이 늦어져서 진아 씨 혼자서 집을 지키고 있었대요. 방 침대에 누워서 한참 이제 휴대폰을 보다가 잠이 이제 들락말락 하는데 창문이 바람에 막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창문을 꽉 닫으려고 봤더니 바깥에 바람 한 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마당에 있는 감나무에서 나뭇잎 막 스치는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나무 주변을 유심히 봤는데 나뭇잎 사이로 어두워서 잘은 안 보였는데 뭔가 하얗고 동그란 게 살짝 보이더래요.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데 사라지는 거예요. 어디 갔지? 근데 그때 나가. 뒤를 딱 돌아봤더니 문 밖에 아빠, 아빠가 보이는 거예요. 아빠 언제 왔어? 근데 그 다음에 들린 아빠의 말에 진아 씨는 두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뭔데? 나가 이 미친아. 아빠, 지금 뭐라고 그랬어? 나가라고 이 미친아. 생전 욕 한 번 안 하던 아빠가 아까 욕을 한 것도 충격이었는데 여보세요? 진아야. 아빠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비가 쏟아질 것 같거든? 천둥 소리가 장난 아니야. 가서 다락방 창문 좀 닫자. 지금 온 전화도 아빠라고? 그럼 방금 욕을 한 게 아빠가 아니었으면 문 쪽을 휙 돌아봤는데 아까 봤던 아빠가 없는 거예요. 진아 씨는 등에 소름이 쫙 끼쳤어요. 뭘 봤네. 내가 헛걸 봤나? 아니 깜빡 잠이 들었던 건가? 분간이 좀 안 되더라고요. 혼란스러운 마음에 다락방 쪽으로 쉽게 발이 떨어지질 않았지만 그래도 아빠가 곧 도착하신다고 했으니까 뭐 그새 별일 없겠지 하고 마음을 다독였어요. 그리곤 비 오기 전에 얼른 창문을 닫으려고 다락방으로 향했습니다.
아, 다락방 무서워. 다락방 보지 마. 다락방 진짜. 다락방 불을 켜려니까 전등이 나갔더라고요. 그래도 창문으로 달빛이 좀 들어와서 아주 안 보이진 않았어요. 진아 씨는 이 달빛에 의지를 해서 창문이 있는 다락방 안쪽으로 내디뎠습니다. 근데 다락방 안쪽으로 또 작은 방이 하나 있었거든요. 평소에는 뭐 창고처럼 쓰는 방이라서 문을 항상 닫아두는데 그 방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 문턱에 작은 짐 보따리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것 같았어요. 언제 떨어진 거지? 진아 씨가 그쪽으로 발걸음을 돌리려던 그때 뭐야? 진아 씨를 쳐다보고 있던 그것은 진아 씨와 눈이 마주치자 몸을 바닥에 질질 끌면서 문 밖으로 조금씩 기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달빛에 드러난 그 정체는 한쪽 머리가 마치 깨져서 으스러진 흉측한 몰골을 한 여자였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피가 흐르는 얼굴로 진아 씨를 노려보더니 빠르게 막 기어와서 내가 나가라고 했지 미친. 진아 씨는 혼비백산해서 다락방을 막 뛰쳐나가서 미친 듯이 막 달렸어요. 그러다 현관문 앞에서 뭔가에 탁 부딪혔는데 진아야. 마침 집에 도착하신 아빠랑 부딪혔던 거죠. 진아 씨는 막 울면서 막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전부 얘기를 했어요. 아빠 괜찮아. 형 괜찮아. 그 말에 아빠가 서둘러 다락방을 확인해 보셨는데 안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빠는 진아 씨가 헛것을 본 거라며 달래주셨고 그날은 그렇게 지나가는 듯 했죠. 한 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저녁 늦게 귀가한 진아 씨가 대문을 들어섰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안개가 마당을 뒤덮은 듯이 뿌옇고 그날따라 나무도 어딘가 음산해 보이는 게 이상하게 소름이 막 돋더래요. 걸음을 이제 재촉하는데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거예요. 아빠가 퇴근을 하셨나? 거긴 예비 없어. 등 뒤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본 여자의 얼굴이 나무 옆으로 삐죽 튀어나와서 진아 씨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이 한 개가 아니라 내가 죽였어. 내가 죽였어 니. 내가 죽였어. 내가 죽였어 니. 그 여자의 말에 진아 씨는 소름 끼치는 공포를 넘어서 정말 아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봐 허겁지겁 집 안으로 막 뛰어 들어갔어요. 언니가 엉엉 울면서 아빠를 애타게 찾았죠. 근데 온 집안 어디에도 아빠는 보이질 않았고 전화해 아빠다.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으셨어요.
그때 진아 씨 머릿속에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아직 뒤져보지 않은 딱 한 곳. 다락방이었어요. 다락방까진 정말 가고 싶지 않았는데 혹시 또 모르잖아요. 아빠가 또 계실 수도 있으니까. 곧장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깜깜한 그 다락방 안을 둘러봤는데 다락방 안쪽 방에 또 뭔가 보이는 거예요. 아 제발. 저거 아빠 아니야? 아빠가 오늘 입고 나간 바지를 입은 다리더라고요. 근데 그 다리가 막 들썩들썩거리는 거예요. 방 안엔 아빠가 쓰러져 있었는데 아까 그 여자가 아빠 머리맡에 쭈그리고 앉아서 표정 없는 얼굴로 아빠의 머리를 큰 돌로 사정없이 내리 찍고 있는 거예요. 아. 그 여자가 진아 씨를 휙 쳐다보는데 인생 다 산산조각 내버리고. 숨이 멎을 듯한 공포에 진아 씨는 울면서 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밖으로 뛰쳐나왔고 그 길로 바로 근처에 사는 두진 씨네 집까지 찾아왔다고 합니다. 두진 씨 가족들은 진아 씨 얘기가 솔직히 잘 믿기질 않았대요. 그쵸. 못 믿지. 그래도 진아 씨가 워낙 겁에 막 질려 있으니까 일단 다 같이 다락방을 확인하러 가봤죠. 저기요, 여기. 근데 다락방엔 삼촌도 그 여자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 진아야. 아무도 없는데. 아니, 아까까지만 해도 저기 계셨는데 왜 없어요? 경찰에 실종 신고도 하고 퇴근길도 샅샅이 뒤져봤대요. 하지만 그날 새벽이 다 지나도록 삼촌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뭐야? 죽은 거 아니야? 진짜 사건이. 근데 다음 날 두진 씨가 학교를 가 있는데 어머니께 문자 한 통이 온 거예요. 두진아, 집 앞 대학병원으로 와. 삼촌 절벽 밑에서 발견되셨어. 병원을 가보니까 삼촌이 산소 호흡기를 차고 몸에 붕대를 다 감고 계시더라고요. 그 의식도 이제 없었고 갈비뼈도 다 이제 부서진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퇴근하고 이제 가시던 길에 절벽 아래로 이제, 떨어지신 거예요. 그 지나가던 등산객이 다행히 좀 발견을 좀 하고 이제 신고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행인 게 삼촌 의식이 좀 돌아오셔가지고 그때 삼촌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가 좀 많이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삼촌이 가족들에게 들려준 그날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평소 삼촌이 다니던 출퇴근길은 구불구불한 산길이었는데요. 밤에 운전하기 좀 까다로운 곳이어가지고 늘 조심히 다니셨었는데 그날따라 비어있는 옆좌석이 왠지 신경이 쓰이시더래요. 누가 옆에 앉아있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때 꺼져. 수가 삼촌은 놀라서 옆을 획 돌아봤는데 옆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뭐지? 잘못 들은 건가? 하고 다시 운전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그때 삼촌은 소스라치게 놀라서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재차 밟아보고 또 핸들도 돌려보고 했는데 차가 마치 고장이 난 듯이 전혀 말을 듣지 않았대요.
그때 내가 꺼지라고 했잖아. 삼촌 차는 그대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절벽 아래로 떨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그리고 몇 달 뒤에 퇴원을 하신 삼촌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그 집에 무당을 불러서 굿을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무당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기 있네. 머리 깨진 여자. 애 아빠를 자기가 죽인 줄 알았는데 용케 살아왔다고 아주 화가 단단히 났어. 그 여자가 삼촌과 진아 씨 뒤에서 살기어린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던 두진 씨와 가족들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소름이 쫙 끼쳤어요. 그 후에 굿판이 벌어지자 삼촌과 진아 씨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막 싹싹 빌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죠. 그렇게 꽹가리 소리가 점점 커지고 굿이 절정에 이를 때였어요. 갑자기 진아 씨 눈이 하얗게 뒤집히더니 바닥에 쓰러져서 몸을 막 괴로운 듯이 막 비트는 거예요. 비인가 보다. 그런데 무당은 굿을 딱 멈추더니 누가 집마당에 저런 걸 놔둬! 감나무를 가리키면서 호통을 치더래요. 그러더니 이 나무 밑을 파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 설마. 설마. 아, 뭐 있나 봐, 뭐 있나 봐. 나무가 있는 자리를 삽으로 열심히 파냈죠. 그런데 그 밑에 유골함이 묻혀있던 거예요. 아이고 뭐가 있었구만. 집안에? 이날 삼촌이 부동산에 찾아가서 이게 대체 뭐냐, 이 유골함이 뭐냐 이렇게 따져 물으셨다는데요. 어떤 가족이 그 집을 직접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집에 젊은 따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딸이 감을 엄청 좋아하셨다고, 그래서 마당에 감나무를 이렇게 심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님이, 그 집 어머님이 저기 지붕에서 작업을 하시다가 이제 뭔가를 이제 떨어뜨리셨는데 그 밑에 딸이 있었던 거죠. 그 딸이 그 머리에 맞고 바로 이제 직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어머니도 그렇고 그 집 아버지도 그렇고 충격으로 좀 세상을 좀 떠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도 그 마당에 유골함이 있었다는 거는 전혀 자기도 상상도 못했다고. 귀신이 삼촌과 진아 씨를 괴롭혔던 건 어쩌면 우리 집에 들어온 불청객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요? 자, 이 사연은 충남 논산에서 한정인 씨가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네네. 동장군이 맹렬한 기승을 부렸던 1986년 겨울 어느 날, 정인 씨가 살던 마을 어귀에서 변사체가 발견이 됩니다. 길 한쪽에 쓰러져 얼어붙어 있는 남자의 시신. 바로 감나무집 아저씨였죠. 술에 취해서 길에서 잠들었다가 추운 겨울날에 그 변을 당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이구, 아이 맨날 술만 마셔대고 마누라를 그렇게 패더니 저렇게 술 때문에 가는구먼요. 벌 받았지 뭘. 짠할 것도 없어. 하루가 멀다고 매일매일 술을 마셔댄 감나무집 아저씨. 게다가 술에 취하면 온갖 살림살이를 다 부수고
아내에게 손찌검을 해대서 마을에서는 개차반, 주정배기로 통했습니다. 야, 네가 뭘 잘했다고 그러니, 아저씨는 툭하면 아줌마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아줌마의 얼굴과 몸엔 피멍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저씨가 죽고 난 뒤 꽃처럼 곱고 예쁜 얼굴로 돌아왔어요. 정인 씨는 그때 고왔던 아줌마의 얼굴이 참 뭐 예쁘기도 하지만 어색하고 낯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감나무집 아저씨가 죽은 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정인 씨는 방학 숙제를 하러 친구와 함께 마을 뒷산에 오르게 됩니다. 겨울을 나는 나무 잎사귀를 채집해 오라는 숙제였는데 솔잎을 따고 다른 나무는 없나 이렇게 두리번 산을 이잡듯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 멀리 어느 왕소나무 가지 아래로 저게 뭐지? 뭐야? 느낌이 안 좋은데. 호기심에 친구와 함께 그 물체를 향해 다가간 정인 씨는 순간 설마. 나무에 매달려 있던 건 웬 사람의 시신이었던 거죠. 입에선 혀가 길게 나와 있고 채 감지 못한 두 눈이 하늘을 노려다보고 있었죠. 그 자리를 도망쳐 나온 정인 씨와 친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시신이 알고 보니 감나무집 아줌마였던 거예요. 그날 밤 어수선한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정인 씨는 억지로 잠을 청하는데 물건을 질질 끄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소리 사이로 언니. 이상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겁니다. 마치 짐승 소리 같이 들리는 이 정체 모를 소리는 점점 작아지더니 주인은 금세 조용해졌고요. 정인 씨는 금방 골아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며칠째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 되면 이상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즈음 어김없이 그 소리가 또 들려왔습니다. 언니. 그런데 이번엔 이 소리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들리는 거예요. 짜증이 난 정인 씨는 먼저 바깥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창호지 문의 그 뚫린 구멍에 눈을 갖다 댔어요. 그런데 마당에 까만 원피스에 긴 머리를 들이운 여자가 허리를 구부정하게 꺾은 채로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 입에서도 거무튀튀한 무언가가 길게 늘어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혀. 너무 무섭다. 정인 씨는 곧바로 깨달았어요. 그 형체는 바로 왕소나무 산에서 본 감나무집 아줌마였던 거예요. 감나무집 아줌마? 정인 씨는 정말 아주머가 맞는지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에 또다시 문구멍에 눈을 갖다 댔는데 그리고 들려오는 목소리. 그러더니 갑자기 턱! 덜컹거리던 문이 갑자기 딱 멈추더니 사방이 조용해졌어. 뭐지? 이제 갔나? 싶은 마음에 문구멍을 내다보려는데 정인 씨 머리에 무언가 슬며시 닿는 듯한 느낌이 나는 거야. 칠척한 무언가가. 감나무집 아줌마가 어느새 방 안에 들어와서는 정인 씨 등 뒤에서 혀를 늘어뜨린 채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 무슨 일이야? 저기 어머, 저기 뭐가 있어? 아무도 없는데? 누가 있었어. 진짜? 그 방엔 아무도 없었어요. 잠깐만, 내가 꿈을 꾼 건가? 헛것을 본 건가? 방금 전까지 일어난 상황을 가만히 곱씹어 보는데 정인 씨는 점점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껴야 했습니다. 처음에 정인 씨가 들었던 네, 이거 기억하시죠? 그건 없네. 무언가가 없다는 말이었던 거예요. 아줌마의 혀가 늘어진 탓에 그 말이 어눌하게 들렸던 거죠. 그렇게 감나무집 아줌마는 밤마다 마당을 헤매다가 문구멍으로 정인 씨를 발견하고서 있네 외쳤던 겁니다. 찾고 있었네. 정인 씨는 그간 있었던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들려줬고요. 정인 씨 어머니는 날이 밝자마자 어디론가 외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웬 하얀 포대와 빨간 보자기 하나씩을 이고 지고서 다시 집으로 들어왔어요. 갑자기 집 주변을 돌며 그 하얀 포대 안에 있는 것을 바닥에 쭉 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금이었어요. 소금이겠죠. 결계를 치듯 정인 씨 방이 있는 사랑채며 부엌, 창고, 심지어 닭장에까지 행여 빈틈이 있으라 아주 촘촘하게 그 소금 알갱이를 두르는데 이상하게 단 한 곳 아무도 쓰지 않는 빈 방, 그 문 앞에는 소금을 두르지 않는 겁니다. 그러더니 엄마는 그 빈 방 한가운데 아까 들고 왔던 빨간 보자기를 풀지도 않은 채 가만히 내려놨습니다. 정인아, 또 이상한 소리가 들려도 절대로 밖에 내다보면 안 돼. 알겠지? 무조건 쥐지근 듯이 있어야 돼. 그렇게 다시 밤은 찾아왔습니다. 문고리를 단단히 걸어 잠근 정인 씨가 밖에 귀를 기울이는데 쓱 또다시 바닥에 질질 쓸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창호지 문 밖으로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가까워져 오는데 갑자기 이제 죽었구나. 뭔가 이상했어요. 몸을 움츠리고 한참을 버티고 있는데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눈을 슬며시 이렇게 떠보니까 정인 씨의 방문이 열린 게 아니었습니다. 방문은 그대로 잠겨 있었고 정인 씨 찾던 아줌마의 목소리는 사라졌어요. 닭의 첫 울음소리가 들리자마자 정인 씨는 궁금한 마음에 조심조심 방 밖을 나섰어요. 그런데 소금을 뿌리지 않은 그 빈 방 있잖아요. 거기서 엄마가 그 빨간 보자기를 갖고 나오더니 바로 태우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부적과 2개의 인형이었어요. 다행히 그날 이후로 감나무집 아줌마는 더 이상 정인 씨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 하나. 대체 왜 감나무집 아줌마는 밤마다 정인 씨를 찾아다닌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 감나무집 아줌마의 시신을 발견하기 며칠 전 정인 씨와 친구들은 논산 시내에 놀러 나갔다가 감나무집 아줌마를 본 적이 있었어요. 길 건너편으로 감나무집 아줌마가 누군가 나란히 걸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은 처음 보는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화장을 하고 방실방실 해맑게 웃는 아줌마의 얼굴이 어찌나 예쁜지 맨날 이제 멍들고 퉁퉁 부어 있었던 아줌마의 모습과는 완전 딴판인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신기했던 정인 씨와 친구는 집에 가자마자 아줌마가 웬 남자랑 걸어가는데 화장까지 하고 너무 예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줌마 얘기를 이제 떠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감나무집 여자 아주 뽀얗게 화장까지 하고 그렇게 쏘다닌다며? 남자랑 대낮에 남자 팔짱을 요렇게 끼고 딱 붙어가지고는 그 어딜 들어갔다던데? 살림집을 몰래 차렸다고 하더라고. 매일 거기를 들락날락 한다던데. 정인 씨와 친구들이 전한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옮겨지면서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로 잔뜩 부풀려져 있었고 급기야 감나무집 시어머니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겁니다. 네가 남자에 미쳐가지고 내 새끼가 너 때린 이유를 이제 알겠어? 너 남자들 꼬시고 이게 다녔던 거지? 내 자식 잡아먹은 년, 내 새끼 살려내 이년아! 아줌마는 맥없이 당하고만 있는데 그런 시어머니를 말리는 마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차가운 시선으로 감나무집 아줌마를 쳐다보기만 할 뿐이었죠. 그렇게 며칠 뒤 감나무집 아줌마가 시신으로 발견됐던 겁니다. 만약 정인 씨와 친구들이 이야기를 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림같이 지어진 300평 대저택에서 일어난 괴담인데요. 지금도 부동산 채널에서 인기 매물로 소개되고 있는 전원주택이랍니다. 실제로. 인기 매물이요? 실제로. 안녕하세요. 오늘 보여드릴 집은 에 소재하는 300평대의 전원주택입니다. 그만큼 이제 뭐 대지가 넓다는 얘긴데요. 골프 연습 시설 같은 걸 만들어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뭐 일단 잔디들 같은 게 관리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뿌옇게 봐도. 너무 좋아 보이는데? 네, 다들 이렇게 부러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댓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야? 여기 보면 싸다고 가야 할 집은 아니에요. 대문 앞에 왜 땡땡땡이 걸려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땡땡땡이 뭐지? 개조심, 말조심, 아니지. 입조심. 아, 이것도 무슨 뭐죠? 아니야, 아직 일러요, 선배님. 댓글을 쓴 분은 바로 이번 사연의 제보자인 은하 씨예요. 네. 이 집은 은하 씨의 어머니가 지은 집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자기 엄마가 지은 집을 왜 비방한...
방송 보다가 우리 집도 장난 아니게 무서울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와, 보는 집을? 엄마는 약간 로망이 있으셨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하얀 집을 짓고 사는 그런 옛날 노래 가사처럼 소원을 갖고 계셔가지고 그 집을 짓게 되신 거였어요. 그쪽으로는 길도 없었고 그냥 덩그러니 산만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쪽으로 길을 내고 처음으로 집을 앉힌 거고요. 진짜 대지가 넓나 보다. 와, 근데 길이 없던 곳에 집을 지어서.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건지 지금부터 제가 언니 은하 씨를 대신해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슭 위 하얀 전원주택. 그중에서도 엄마의 가장 큰 자랑은 넓은 정원이었습니다. 정원 한편엔 엄마의 원픽, 아름드리 나무 한 그루가 있었죠. 봄이면 이렇게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거든요. 이 모습에 엄마가 홀딱 반해버리신 거죠. 반할만하다. 엄마는 집 짓는 내내 나무 그늘 아래에서 차도 마시고 바베큐도 하는 상상을 하셨대요. 엄마, 그렇게 좋아? 당연하지. 엄마가 얼마나 기대하던 집인데. 그리고 저희는 엄마의 꿈처럼 새 집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로망이죠. 아, 너무 좋았겠다. 벚나무 밑에서 엄마 그리고 동생과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어요. 고마워. 우리 딸들. 여기 맛집인데. 아, 진짜 저 아저씨 또 왔네. 일을 먼저 배워버려. 보기만 해도 기분 나쁜 걸 왜 아직 부는 거야? 이쁘기만 한 나무를 왜? 아니 그리고 아저씨, 남의 집 나무에 왜 자꾸 난리예요? 웃기는 아저씨야. 불청객은 바로 이웃 아저씨였습니다. 칙하기만 한 걸. 왜? 아저씨는 비슷한 시기에 저희와 같은 터에 집을 지은 이웃이었는데요. 엄마가 아끼는 벚나무 때문에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저씨가 자꾸만 나무를 베라고 하셨거든요. 에? 왜? 남의 집 나무를. 처음에는 그냥 진상이라 생각하고 무시했는데요. 언젠가부터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저씨의 행동이 도를 지나치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의 일이었어요. 벼랑간 마당에서 엄마의 비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나가봤는데 엄마 괜찮아? 엄마 왜 그래? 이 나무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겠어. 아저씨가 톱을 들고 나타나신 거예요. 아저씨는 누가 말릴 새도 없이 나무 꼭대기를 향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곤 슥슥 엄마가 보란 듯이 가지를 자르기 시작했어요. 에이, 이건 선 넘은 거지. 맞아, 주거침입죄예요. 엄마는 경찰에 신고할 거라며 노발대발하셨고 그제야 아저씨는 나무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나무를 죽이려는 아저씨와 나무를 지키려는 엄마의 갈등은 나날이 깊어졌어요. 아저씨는 벚나무 아래에 끔찍한 부적을 묻어두기도 했고요. 나무 기둥에 커다란 못을 잔뜩 박아놓기도 했습니다. 왜 이상하신 분이네. 아저씨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계속되었고 나무를 향한 엄마의 애착은 점점 집착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그치, 되려. 이제 엄마의 일과는 단 하나, 온종일 나무를 지켜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간 잠도 자지 않고 벚나무 아래 누워 계셨죠. 살 것 같아. 엄마 밤에는 추워. 들어가자. 그래 엄마, 방에 들어가자. 아저씨 또 오면 우리가 이야기 잘할게. 들어가자 엄마. 나무는 엄마가 지켜. 저와 동생이 엄마를 나무에서 떼어놓으려 할수록 엄마는 점점 더 나무에 집착하셨습니다.
사이 엄마의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졌고 왜요? 일상이 안 되니까. 지켜보는 저희는 속이 타들어갔죠. 그리고 얼마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엄마가 갑작스레 저희 곁을 떠나신 거예요. 되게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솔직히 엄마 생각이. 어떡해. 엄마가 있을 때가 되게 행복했구나.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아픔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를 그때 이후로 저희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가족 모두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이 집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며 활짝 웃던 엄마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우리 가족의 행복을 깬 건 다 이웃 아저씨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억울하고 화나는 마음에 아저씨 집을 막 찾아갔습니다. 언니, 저게 뭐야? 집 앞엔 소금이 소복히 담긴 바구니가, 담벼락엔 줄줄이 팥이 흩뿌려져 있었던 거죠.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온통 귀신 쫓는 물건들이었어요. 저기요?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런데 아무 인기척이 없더라고요. 저기요? 이거 약간 주술적인데. 다음 날에도 며칠 후에도 다시 찾아가 봤지만 아저씨는 그림자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희 이 집 아저씨 얼마 전에 돌아가셨대요. 야, 이거 이상하다. 며칠 전 아저씨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아니, 엄마의 아저씨까지 두 분이 돌아가신 게 어쩌면 우연이 아니지 않을까? 막 무서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혼자 방에서 뒤척이다가 동생이랑 이야기라도 해보려고 방을 나왔습니다. 뭐야? 문이 왜 열려있어?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린 문 너머 보이는 벚나무, 나뭇가지 사이로 뭔가가 펄럭이고 있더라고요. 한 걸음 한 걸음 나무로 다가갔습니다. 축 늘어진 다리, 푹 꺾인 고개. 그때 새까만 형체가 저를 향해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뭐야? 그 순간 나뭇가지 사이로 대롱대롱 또 다른 다리가 보였어요. 왜 그래? 새하얀 다리에 원피스 자락. 제 동생이 정신을 잃고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었어요. 우와, 안 돼. 동생은 몸을 반으로 접은 채 사지를 축 늘어뜨리고 있었는데요. 은지야. 야, 은지야. 야, 이은지! 야, 은지야. 야, 이은지! 야! 제 외침에 다행히 동생은 금방 정신을 차렸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 분명 자기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나무 위라는 거예요. 약간 몸 위에 뭐가 있네. 엄청 무서웠어요. 저도 모르게 저 스스로를 좀 해하게 돼가지고 근데 제가 봤던 형체는 남자의 형체였어요. 이건 내가 잘못 보는 게 아닌 것 같다, 무섭다. 동생이 막 이제 잘못될까봐 동생 문 앞에서 이렇게 밤새서 이렇게 앉아 있었던 적도 있어요.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이렇게 문 열고 확인해보고. 이 집에서 나와야 돼, 당장. 야, 이 집이 안 맞다.
아니 이런 게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나무에 매달려 있던 검은 형체가 엄마를 데려가고 이제 제 동생까지 죽이려는 것 같았습니다. 이 끔찍한 나무가 없는 곳으로 당장 도망쳐야 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갑자기 이사갈 수는 또 네. 없어요. 고민 끝에 동생과 같이 유명하다는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벚나무에 틀어 앉아 있네. 아유 무슨 이런 악기가 이런 나무를 집에 뒀어? 제가 입을 떼기도 전에 벚나무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베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 그럼 죽여버릴까요? 그랬더니 죽이라고 시킨 사람도 그렇고 손을 댄 사람도 그렇고 다 죽을 수 있다고. 죽고 싶으면 한번 해보라고. 아저씨랑 엄마. 그 아저씨. 저희 종교 세 개는 다 해봤어요. 그래서 신부님 오셔가지고 성수도 뿌려보고 소금도 뿌려보고 저희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저희의 갖은 노력이 효과가 있었는지 동생도 저도 더는 나무 귀신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쁘게도 엄마의 흔적이 가득한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었던 거죠. 네. 얼마 후 늦은 저녁 야식을 사들고 집에 돌아오고 있었어요. 야, 은지야! 2층 테라스에 동생이 서 있더라고요. 치킨 먹게 1층으로 내려와. 야, 이은지! 그 순간 동생은 은지야! 상체를 난간 밖으로 축 늘어뜨리고선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었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동생을 부르는데 아무리 불러도 정신을 차리질 못했어요. 그때 동생 위로 새하얀 뭔가가 납불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올려다보는데 지붕 위에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여자는 지붕 위에 서서 동생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당장이라도 동생을 해칠 것만 같았어요. 얼른 집으로 뛰어가려는 순간 동생은 조금씩 난간 아래로 미끄러져 갔고 마지막 순간 겨우 떨어지는 동생을 끌어안고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어떡해. 정말 다행히 동생은 다치지 않고 제품에 안겨 있었어요. 저는 그 길로 전국 방방곡곡 유명하단 무속인은 다 집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모두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데가 아니다. 여기는 묘지터다. 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셨어요. 죽은 사람들이 사는 데에 왜 자리를 잡았냐. 아 그러니까. 이거 봐. 저희 집에는 이제 귀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었었던 거죠. 아휴. 아니야? 소름 돋아. 지붕에는 여자 귀신이 있는데 니네 집 지붕에 있다가 옆집 지붕으로 갔다가 계속 그런다고. 여기서 사람이 죽어서 나가면 옆으로 갈 것이고 옆에서 사람이 죽으면 다시 이쪽으로 올 거고 계속 그렇게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아, 아저씨 죽었잖아, 아저씨. 왔다 갔다 한다고? 저희가 집을 지은 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는데요. 터에 자리 잡은 악귀들이 살아있는 것은 하나씩 죽여 내쫓기 때문이에요. 엄마, 그 다음은 아저씨. 그리고 이젠 제 동생을 내쫓으려 하는 겁니다. 저는 당장 동생을 데리고 엄마가 지은 이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가족이 이 집에 이사 오던 날이 생각납니다. 엄마가 나무 그늘 아래에서 행복한 나날을 꿈꿨듯 지금 어디선가 누군가도 나무 그늘 아래 같은 꿈을 꾸고 있진 않을까요? 이 이야기는 1997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사연 주인공 수희는 안산에서 중학교를 다녔는데 등하굣길에 귀신의 집으로 불리던 곳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꼭 한 군데씩 있어. 길가에 서 있는 이 2층짜리 양옥집. 이 집엔 누가 드나들지도 않고 단 한 번도 불이 켜져 있었던 적도 없는데 중간에 여길 두고 어떤 이야기가 돌았냐면요.
옛날에 이 집에 부부가 살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실종이 된 거야. 혼자 남은 부인이 이 남편을 찾다 못 찾고 혼자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대. 근데 유언이 뭐였는 줄 알아? 자기를 마당에다 묻어주고 그 위에 연못을 만들어 달라고 했대. 무서워. 그런데 이런 흉흉한 소문이 도는데 밤마다 여학생들이 둘씩, 셋씩 몰래 이 집 담장을 넘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왜 이러지? 그 이유는 밤 12시에 그 집에 가서 입에 칼을 물고 연못을 들여다보면 내 미래 남편 얼굴이 보인대. 영화에 꼭 있더라고. 궁금하지. 그러니까 여학생들 사이에서 연못의 여자가 내 미래의 남편을 보여준다는 소문이 살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가야죠. 가야죠. 한참 겁이 없었던 중학교 2학년 수희는 그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친구인 혜진이와 함께 그 집의 담을 넘었습니다. 위험하다, 위험. 넘자마자 불이 꺼진 양옥집과 그 마당 한가운데 야트막한 연못이 보이는 거예요. 신기하다. 저기다. 음산하다 근데. 수희가 먼저 입에 칼을 물고 연못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연못 위에 거기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줄 알았네. 뭐야? 왜 안 보이는 거야? 아, 솔직히 이게 뭐 이런 소문이 진짜겠어? 실망을 하려던 찰나. 이게 뭐지? 연못 속에 뭐가 있는데? 잠깐이지만 물속에서 뭔가 반짝 빛나는 걸 본 거야. 홀린 듯이 손을 뻗어서 연못 흙 속을 헤쳐보니 그 안에 예쁜 구슬이 있는 거예요. 구슬? 구슬. 작은 구슬들이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어요. 장식이겠네. 수희와 혜진이는 자기도 모르게 그 구슬들을 마구 줍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발을 헛디딘 혜진이가 연못 속에 엎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혜진이가 너무 놀랐는지 벌떡 일어나서는 소리를 치면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네? 집 근처에 도착하고 나서야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혜진이가 하는 말. 아니 연못에서 구슬을 주울 때 누가 내 팔을 확 당겨서 넘어졌단 말이야. 근데 물속에 어떤 여자가 눈이 시커멓게 패인 상태로 날 보고 있었어. 아야, 너가 잘못 봤겠지. 너무 어두웠잖아. 하면서 혜진이를 안심시켜서 집에 보냈어요. 하지만 혜진이는 다음날 학교에 와서도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랬나 보다. 혜진이가 어젯밤에 집에 도착해서 옷을 갈아입는데 옷에서 그 구슬이 후두둑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구슬을 보니까 아까 봤던 그 여자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죠. 뭔가 기분이 약간 좀 안 좋고 약간 찜찜하니까 이 구슬을 버려야겠다 싶어서 그 구슬을 버리려고 손을 딱 뻗었는데 그 순간 바닥에 있던 그 구슬들이 핏바에선 눈깔로 변했다는 거예요. 눈알로? 우리가 그 연못에서 멋대로 구슬 가져와서 그 여자가 화난 거 아닐까? 우리 어떡해? 그렇게 무서우면 내가 너네 집에 있는 구슬 다 가져갈게. 그럼 됐지? 결국 학교가 끝나고 수희는 혜진이네 집에 가기로 했어요. 교문을 나서자마자 곧 고목이 듬성듬성 나 있는 길에
접어들었죠. 오늘 날씨가 왜 이래? 안개가 왜 이렇게 많이 꼈지? 그런데 그 길 중턱에 그 집이 있잖아요. 맞아. 그 귀신의 집. 그 집을 지나려는 찰나 갑자기 혜진이가 수희의 옷깃을 잡고는 우뚝 서더니 안개 속에 어스렁부레하게 보이는 귀신의 집 담장. 그 담장 한가운데 시커먼 그림자가 불쑥 솟아있는 거예요. 뭐야? 누가 있어? 누가 담장 안에서 눈만 이렇게 내밀고는 금방이라도 그 담장을 넘어올 것만 같은 거예요. 와, 도망가야지. 뛰어! 미친 듯이 뛰고 달리는데 어딘가에 부딪힌 거예요. 길가에 서 있었던 그 고목나무였어요. 급한 대로 나무 뒤쪽으로 몸을 숨겼죠. 아, 다행이다. 와, 다행이다. 야, 그거 뭐였냐? 하면서 옆을 돌아봤어요. 그 순간 수희와 혜진이가 몸을 숨기고 있었던 나무 둥치 한 가운데가 쩍 하고 갈라져서 커다란 눈깔이 희번떡거리면서 수희를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와, 이거? 심지어 그 눈을 시작으로 길가에 있던 나무들 둥치마다 줄기마다 수많은 눈이 생기더니 그 눈알을 막 여기저기 굴리면서 수희와 혜진이를 노려보고 있었던 거죠. 와, 이거 무슨... 그 끔찍한 시선에 수희와 혜진이는 주춤 뒤로 물러서다가 등에 뭔가 툭 부딪혔어. 그 여자, 그 연못에 있었던 그 여자가 온몸이 물에 젖어서는 서 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는데 산발한 머리카락 사이로 턱 근처에 뭔가 덜렁거리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지? 그건 눈 구멍에서 쏙 빠져나온 두 개의 눈. 와, 뭐야? 와. 수희와 혜진이는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빌고 빌면서 필사적으로 달린 끝에야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몇 날 며칠을 끙끙 앓은 수희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죄송해요. 라고 진심 어린 편지를 써서 그 연못에서 가져온 구슬과 함께 귀신의 집 앞에 있는 우편함에 넣어두었죠. 그 뒤론 끔찍한 일을 더 이상 겪지 않았을 뿐더러 다행이다.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지도 그럼. 남의 물건을 줍지도 않게 되었답니다.